자,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의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리했고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경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경조금. 자,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앞에서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라는 걸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 총급여액에서, 이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급여는 빠지는 거예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가 말하자면은 사업소득으로 말하자면 이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근로소득에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왜 근로소득 공제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근로소득의 필요경비가 개인별로 실제 필요경비를 다 조사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놨어요. 밑에 여기에 나오죠. 밑에 있는 표에. 자,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건데,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볼까요?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 소득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소득 공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이렇게 5단계, 일용 근로자는 그냥 1단계예요. 일용 근로자는 총급여액에서 하루 15만 원을 소득공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거 소득공제 해준다. 일용 근로자는.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여기 말하는 총급여액은 하루 금액이 아니고 연급여입니다. 1년 급여. 1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자는 70%를 필요경비로, 즉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350만 원이 필요경비예요. 그러면 딱 500만 원인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니까, 즉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니까 150만 원이죠. 70%가 소득공제니까 30%만 근로소득 금액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초과해서 총급여가 연간 1,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여기 350만 원이 500만 원 이하까지는 3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잖아요. 거기에다가 초과된 거에 40%만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 5%, 2% 이렇게 점점점 공제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 근로소득 공제율 70%라는 거, 즉 350만 원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이 공제액에 급여가 많은 사람은 공제액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공제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2천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제액을 계산했더니 총급여가 많은 사람은 공제액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제액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2,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은 그냥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는요,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뭐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는 근로의 기준에 대해서 뭐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 하면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이렇게밖에 구분을 안 해요. 그러면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해요. 하루 15만 원. 하루 15만 원을 하루 일당에서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지급받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급여 하면은 당연히 급여 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급여를 안 받았어도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늦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신고는 제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2월달 급여를 12월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래 12월 25일 날 급여를 받는 날인데 1월 한 20일쯤에 급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월 20일? 그러면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1월 20일 날 받았으니까 2024년도 과세 기간으로 보고 2025년도 2월 달에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느냐?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기 때문에 12월 달 급여를 1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12월에 수입 시기가 되니까 2월 달에 바로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바로 3개월 있다가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돼요.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수입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시기가 중요하죠.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 시기로 봅니다. 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것은 회사가 즉 법인이 이익이 난 것을 종업원들에게 우리 성과급이다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한 날이에요.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그 다음에 인정상여. 해당 사업 연도 중에 이것도 역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인정상여, 상여로 인정되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것도 근로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우리가 파는 경우 그러면 이 소득이 발생하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앞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 시기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수입 시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중에서 수입 시기가
급여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급여를 지급받는 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런 수입 시기는 없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부분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아니면 처분을 결의한 날,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는 행사한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는 거죠. 월급여니까 매월 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한다. 네. 그래서 매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요거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은 이걸로써 과세 의무가 끝나요. 연말정산으로서 과세 의무는 끝납니다. 주의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대체로 원천징수한 것이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다고 그래요. 원천징수한 것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는 환급을 받는다 그러죠. 환급을. 그래서 2월달에 급여가 더 많다. 환급받는 세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자,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인데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만 합니다. 즉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이고 또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 그리고 분리과세다 하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리과세 적용한다 하는 것은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합과세 한다는 것인데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절대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리과세. 그걸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네. 우리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 적용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금융소득에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것은 조건부죠. 조건부. 금액을 정해놓고 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은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즉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절차를. 자, 그러면은 한번 옆에다 숫자를 넣어서요. 자, 일일 급여액이 만약에 일일 급여에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볼까요? 예. 일당 20만 원 받는 일용 근로자가 있어요. 3일간 일을 했어요. 3일. 이번 6월 달에는 딱 3일만 일을 했어요. A라는 일용 근로자를 우리 회사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3일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60만 원이죠. 하루 일당 20만 원씩이니까 3일 일했으면 60만 원이에요. 자, 60만 원이 이 사람의 급여입니다. 빼기. 자,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3일 일했으면 얼마 공제해줘야 돼요? 45만 원 빼줘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의 과세 표준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세 기본 세율에서 가장 낮은 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소득세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몇 퍼센트였어요? 6%였죠? 아까 129페이지에 있었던 세율표 6%고 제일 높은 게 45%였잖아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6%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6%.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15만 원에다가 한번 6%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9,000원 나오네요. 이 9,000원을 뭐라고 하느냐?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세액이 산출되었다. 산출세액.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6% 과세 표준에다가 6%를 곱하기 해서 산출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빼기 세액공제를 해야 돼요.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그러는데 일반 근로자의 세액공제는 서류를 받아서 하거든요. 서류를 받아가지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 또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입한 거 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한 거가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또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지출한 거에서 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 국세청 자료를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일반 근로자는 그렇게 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일용 근로자는 그런 서류를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의료비 지출을 했든 안 했든 보험료 지출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그냥 55%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러면 9,000원에 55%를 계산해 보면은 4,950원이죠. 이게 세액공제 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계산 문제 여러분 저기 NCS 평가 우리 저 자금관리 지난번에 시험 받고 나중에 또 뭐 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 시험 보거든요. 소득세. 이 문제 제가 냈어요. 이 문제. 이 문제 냈고 실제로 여러분 자격 시험에도 이게 나와요. 자격 시험에도. 예, 실제로 자격 시험에도. 뭐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할 거고, 물론 여기 일용 근로자도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할 거예요. 이걸 계산을. 이게 손으로 이렇게 계산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론 문제로 가로놓기로 딱 나와요. 가로놓기로. 이 계산 절차 중에 어딘가 가로를 하나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채우려면 계산기 가지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다 그러면 산출한 세액에서 55%를 빼줘야 돼요. 이런 건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55%, 세율 6% 이런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계산을 하니까.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에서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론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거죠. 하루 15만 원 소득공제 이런 거는 옆에 안 써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4,950원을 빼면 그것이 뭐냐면 징수세액이에요. 이 징수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에요. 일용 근로자가 납부할 세액. 회사 입장으로는 공제해야 될 세액이에요. 그게. 그래서 9,000원에서 4,950원 빼면 4,050원이 징수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3일 일해가지고 60만원 만약에 받는 일용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그 3일 일한 거에 대한 세금은 4,050원이 소득세가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또 405원이 붙으니까 4,400원 정도가 되겠죠. 지방소득세 또 10% 또 붙으니까. 자, 일용 근로자의 세금은요, 이와 같은 세금 계산 이 한 번으로서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용 근로자의 이 계산 절차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 과세표준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말은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일반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안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한다, 안 하고 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이제 끝났는데 나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말정산 때 내가 연말정산에 뭐 빠뜨린 게 많아. 근데 이미 끝났어요. 신고기간이. 연말정산이 2월에 급여 지급하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신고하면 내가 세금을 더 환급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달에 다시 신고하면 돼요. 5월 달에.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예. 근데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될 경우가 발생하는 사람이 할 필요 없는 거고 당연히. 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연말정산 때 내가 제출이 덜 된 서류가 있어가지고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게 만약에 있었다. 한다면 해야죠. 예. 그게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되느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 했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 했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사실은 정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즉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된다라고 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고 또 5월에 또 신고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정리 다 끝났어요. 예. 자, 우리가 종합과세 6가지를 정리하는데 지금 많이 했네요. 6가지가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4가지 했네요. 이, 배, 사, 근. 남아있는 게 연, 기 이렇게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연금소득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연금소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연금소득은 크게 나누어서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이라 하는 것은 공적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해요.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법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법도 있고 또 사학연금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는 다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 또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죠.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연금 계좌 해가지고 보험회사라든가 무슨 금융기관에서 이런 상품을 팔아요. 연금 계좌. 그래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 세액공제도 적용받고 나중에 연금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여유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도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저축 또는 또 회사가 가입을 해주는 퇴직연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적연금이다 그러면은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입니다.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이다 이런 겁니다. 네, 만약에 일시불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이것을 연금으로 받아야 그게 연금소득이지 일시불로 받으면 그건 퇴직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하면은 퇴직연금을 퇴직할 때 목돈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그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금법에 따라서 내가 나누어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 등이 사적연금이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소득은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비과세 연금. 공적연금에서 비과세가 많이 있어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유족연금, 가족 중에 이제 부부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인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수령했었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상대 배우자가 자기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에
연금 유족연금이 더 많을 경우는 내 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그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장애연금, 공적연금에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위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연계노령 유족연금이나 연계퇴직 유족연금, 이거 비과세입니다. 유족이 들어가는 건 다 비과세. 장애 또 상위 비과세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산재보험법이라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법인데 거기에서 받는 연금이 있어요. 우리가 근로자가 근로 중에 다치거나 일을 하다가 회사 업무 중에 다쳐가지고 근로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다치게 되면은 앞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과세 되겠습니다. 세금이 없다 하는 거죠.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 그래요. 네,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비과세 되겠습니다. 네. 자, 연금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소득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자,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뺐죠. 자, 연금소득 금액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 마이너스 연금소득 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처럼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 연금액이라는 뭐냐?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연금을 뺀 나머지를 총연금이라고 그래요. 자, 총연금액이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리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뭐가 있는지 밑에 주의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적연금 중에서 사적연금이 중에서가 아니라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네. 그러니까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공적연금이 아닌 거잖아요. 네, 공적연금이 아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에 가입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금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월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 이하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적연금의 경우에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선택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분리과세 하지 않겠다 하면 종합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기본세율이 최하가 6%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만약에 6%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면은 계산해봐가지고 계산해봐가지고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연금소득공제, 즉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공제처럼 마찬가지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아까 앞에서 근로소득의 공제에서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그게 한도라고 그랬죠. 연금소득공제에서는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밑에 표가 있습니다.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는 모두 공제합니다. 세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전부 다 소득을 공제해버리니까 과세표준이 없는 거고,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50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에서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초과된 금액에서 20%, 또 초과된 금액에서 10%, 이런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다 뭐를 하나 좀 써줄 필요가 있냐면요, 이쯤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표시해 가지고요, 공적연금에 관해서 한 줄 써놓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다 써드릴게요. 자,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적연금 소득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업도 하지 않고 또 직장도 안 다니고 오직 받는 것은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2월 달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줄만 더 쓸게요. 따라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즉 9월 달에 확정 신고를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적 연금만 있으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금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공적 연금에 관해서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공적 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지급하는 기관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분이 되는데,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고요.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이 안 됐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봐야 되고,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연금소득 아마 소득공제 한도에 900만 원 정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 분리과세 조건이 뭐냐면은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요것이 아마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사적연금 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공제의 연간 한도액은 900만 원이다. 요거 좀 잘 기억.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에서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열거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기타 소득의 내용이 상당히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타 소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